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벌써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수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이탈표 가능성마저 일축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이후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야가 일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오늘의 뉴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부모님들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배앓이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어요. 네, 여야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예금자 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예금자 보호법 이라고 하면 그 은행에 우리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넣어놨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 대신해서 우리한테 그 금액을 보증하는, 그런데 그게 5천만 원까지 된다 이건데 1억 원으로 상향을 해주는 거고요. 이 한도가 2001년에 지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째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좀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5천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야 모두 이 한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예금자 보호법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추석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 청년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 청년 지원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더 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죠. 네, 먼저 대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핵심이 되는 건,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로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었고요. 근데 내용상 사실 야당이 받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쟁점이 된 건데, 민주당은 반도체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겠느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산업계 전반으로 이제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사실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제 뭐 적용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민주당도 지금 반도체 산업의 그런 시급성, 중요성을 감안해서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최대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업재해대책법 등은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여야에 따르면 이렇게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민생 법안 총 70여 개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에요. 네, 이 수정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으로 올리는 건 세 번째예요. 그리고 가장 이 내용을 정말 대폭 축소한 수정안이 오늘 올라가는 건데,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시도합니다. 이게 원래 수사 대상 그 의혹 범위가 14개였다가 2개로 확 줄였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이렇게 확 줄였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 대법원장으로 합니다. 제3자가 갖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야당은 이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했는데 모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습니다. 본회의에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가 돼요. 근데 표결을 수정안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게 의결이 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거란 관측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신에 특별감찰관을 띄우고 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 지을 예정이라고요. 네, 본회의 직전에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인데 의원총회 1시 반에 열고요.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짓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특별감찰관으로 논의를 하면서 특검법은 아예 없는 사안인 것처럼 하고 있고 야당은 특검을 한 다음에 특감이다. 특감은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특검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당은 이번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두고 의원들 표결에 붙이는 대신에 당 차원에서 결론 짓고 발표를 하면 추인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해요. 이게 특별감찰관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하고 힘을 쏟은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 분위기가 어떠냐면 특별감찰관 해도 민주당이 어차피 안 받을 텐데 우리가 뭐 굳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느냐 내지는 그러면서도 또 이게 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올 때인데 또 우리가 싸우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읽혀지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윤계 사이에서는 그러다가 민주당이 진짜로 특별감찰관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계의 반발이 변수가 될 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세 번째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죠. 네,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엽니다. 먼저 오후 4시 30분에 당 주최로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갖고요. 이후에 곧바로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 합류를 하는데요. 그 조국혁신당도 기존에 원래 16일에 당 차원의 집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이 시민단체 집회에 민주당과 함께 합류하기로 했던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일하고 9일에도 그 집회를 했었는데 이때는 시민단체하고 별개로 따로 자체적인 집회만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해산을 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더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민단체하고 더 이거를 넓혀서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9명 등 포함해서 국회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뭐 장외투쟁도 하고 광범위하게 공세 수위를 올리면서도 사실 탄핵 정국에는 조금 부담도 내심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촉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 특검 촉구 집회가 마치 이재명 지키기 집회가 된다거나 거기에서 또 이제 같은 지지층 안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 그래서 방탄용으로 비춰지는 것에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뭐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요. 거짓 설명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골프 외교라는 자체로도 설왕설래는 있었어요. 그게 꼭 골프여야 하느냐 뭐 이런 실효성이 있느냐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8년 만에 골프 시작했다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논란인 거예요. 동아일보, CBS 등의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10월부터 군 소유의 태릉 체력 단련장에서 3차례 골프 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 시작한 이유가 트럼프였고 그래서 그건 미국 대선 이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 6일에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당선 확정되고 나서요. 그런데 설명과는 다르게 당선 전부터 지난달부터 골프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소식통이 동아일보에 해명을 하기로 최근에 그 태릉에서 골프를 친 건 맞고 비공식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달 12일, 이번 달 2일, 9일 이렇게 3번이에요. 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휴일이긴 했는데 이때가 하필 또 시기적으로 좀 국정 지지율도 10%대로 추락하고 뭐 북한 도발도 있었고 여러모로 민심이 이탈하던 시기였던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그 날짜가 참 그래요. 11일에 평양에 무인기 사태 있었는데 12일 골프였고 2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됐는데 그
그게 이틀 뒤, 공개된 지 이틀 뒤에 2일에 이때 골프, 그리고 9일은 대국민담화가 7일에 했으니까 그 이틀 뒤인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이틀 뒤에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라면서 트럼프 대비 골프는 급조해낸 변명으로 드러났다 비판을 했고요. 당선인과 골프 치는 게 필요하다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갈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통령 경호처 해명 내놨습니다. 연습장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태릉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에요. 오늘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죠. 네, 지금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고가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이 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관문이자 정치 생명의 분수령을 가르는 달이기도 한데요. 내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선고가 있는데 그 전인 오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김혜경 씨 이번에 이 혐의는 2021년 8월에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김혜경 씨가 사적 수행 비서 시켜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씨 측은 이게 그 10만 4천 원짜리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법인카드를 실제로 결제했다는 수행비서 그 배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는데요. 전공의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됐지만 의협 내부는 확산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변호사이면서 의사로 알려져 있고 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결선도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곧바로 과반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선에는 무엇보다 그냥 전공의들의 공개 지지가 거의 이제 다 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고 막 추천까지 하고 또 뭐 지지하는 다른 전공의들 명단까지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경쟁 후보 측에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협 대의원회가 박단 위원장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또 어떤 불만도 내심 나오고 있냐면 박단 위원장이 지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협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건 위험해 보인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또 그 얼마 전에 탄핵됐던 그 이면택 전 회장도 여기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SNS 개설 다시 열고 네. 뭐 어떤 뭐 의협에 경고를 하거나 박단 위원장에게 날을 세우고 그렇게 좀 내분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박단 위원장은 SNS에다가 당선 축하드린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은 처음부터 전공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했어요. 물론 그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어떤 하나로 의견 합치를 본 건 아니어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의 의견이 있겠지만 일단 대표성을 띠는 목소리를 내는 전공의들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박형욱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선인으로서는 자기들을 또 지지해준 세력인 이 전공의들과 함께 가게 되겠죠. 그럴 여력이 커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내부 갈등 수습하는 게 우선이고 또 그러면서 정부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박형욱 신임 비대위원장 당선되고 나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동시에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가 쉽지 않다라면서 전향적인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보다도 더 강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야의정협의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주목하고 있는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이 박형욱 신임 비대위원장 비대위의 합의로 결정할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환자 단체의 추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환자 단체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니 환자도 당사자인데 어떻게 여야 의정, 어떻게 환자가 쏙 빠질 수 있느냐. 이거는 환자가 빠진 의료개혁은 성립할 수 없다라면서 여야 환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한 거고요. 한덕수 총리는 우선은 여야 의정 협의체니까 야당과 의료계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길 원한다면서 환자들이 말하는 그 어려움은 공익을 대표해야 되는 정부가 챙겨야 될 하나의 분야라고 본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이제 환자 단체도 같이 넣는 것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꼴찌인 우리나라지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만 매년 100여 명에 이르고요. 해외로 입양까지 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가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해외 선진국들의 가족 형태는 어떨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골든타임 세계 각국의 해법은이라는 특별기획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내 최고 출생률을 자랑하는 프랑스는 어떻게 가족 형태 변화에 대응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영 파리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도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에 적극적인 정책으로 유럽 최고 출생률을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는 1993년 1.6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2008년 1.99명까지 상승했습니다. 2022년까지 EU 국가들 중에서 10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유일한 나라인데요. 프랑스의 높은 출생률은 여러 정책 덕분입니다. 우선 육아 지원 정책이 잘 발달되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 교육 및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높고 부모가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들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프랑스가 1999년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제도인 이 팍스를 제정한 이후에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는 사실이 유명하잖아요. 이 팍스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려요. 네, 팍스는 팍트 시빌 드 솔리다리테의 준말로 비혼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동성 및 이성 커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여 세금, 사회보장, 상속 등의 문제에서 동거 커플이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팍스는 결혼과는 달리 좀 더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고 끝낼 때도 상대적으로 쉬운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이성 커플, 동성 커플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편리성에 의해서 이런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출발점에서는 동성 커플의 법적인 보호 및 인정 수단으로서 기원했지만 언젠가부터 팍스를 하는 이들이 늘어 동성 커플을 넘어서는데 그 이유는 이혼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고시대적인 세계관과 결혼관, 종교적, 전통적 사고방식에 저항하고 편안하고 심플한 방법을 추구하는 커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후 결혼으로 옮겨가는 이들도 있으며 이대로 부모가 되고 가족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 팍스, 동거의 혜택은 커플이 신고한 시작부터 소득세와 부채, 사회보장급여, 휴가권 등의 결혼과 팍스 모두 동등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세금 혜택, 비자 발급 등도 결혼과 팍스 양쪽 모두 동일한 혜택이 있고 자녀 양육 수당 등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성 혹은 동성 커플의 입양도 허용됩니다. 둘의 차이는
결혼은 합의로 이혼이 가능한 반면 팍스는 마치 삭제 버튼을 누르듯이 한쪽이 취소하면 바로 관계 무효화가 된다고 하며 법적인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팍스 제도 이후에 비혼 출산도 많이 늘었다고요. 네, 1999년 비혼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한 팍스 법률안이 가결되면서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9년 41.7%에서 2012년에는 56.7%, 2020년 62.2%까지 높아졌는데요. 혼인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제도 혜택이 비혼 가정에도 똑같이 부여하면서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동거하는 커플이 늘어났다기보다 비혼 출산 지원 정책으로 일과 출산, 육아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평입니다. 파리에 계시니까 피부로 더 느끼고 계실 텐데요. 동거 그리고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프랑스인들 중에는 결혼식 비용이 너무 아깝게 허례허식으로 날아가는 돈으로 여겨 그냥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혼 출생 증가의 주된 이유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갖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더 수용되고 있으며 비혼 부모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인데요. 혹시 정책 부작용은 없나요?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몇 가지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시선이 다르므로 아무 염려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니 심지어 30대에도 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출산율 증가에 따라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으며 또 비혼 출산이 증가하면서 양부모가 동성 부모일 경우 가족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이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문화적 요인이 결합되어 프랑스의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내 최고 출생률을 자랑하는 프랑스 이야기 김선영 파리통신원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랑스식 해법이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일입니다. 네, 앞서서 프랑스 상황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프랑스 비혼 출산율이 높아서 좀 놀랐거든요. 서구권 다른 네네. 나라들은 어떤가요? 프랑스도 한 2020년에 62%가 넘을 거예요. 네. 또 그에 따라서 학계 출산율도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고 그런 거 보면 다른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한 58.5%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도 55.2%. 그리고 덴마크 54.2%로서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면 학계 출산율이 1.66명으로 네.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고 덴마크도 1.67명으로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걸로 나타나는 걸 보면 이 비혼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대체적으로 학계 출산율도 좀 높은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비혼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그 프랑스처럼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지위를 다 보장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유형이 이제 좀 다양한데 프랑스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시민 연대 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권리를 즉 세제라든가 사회보장 그 밖의 권리들을 이제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비혼 출산 그 사람들한테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스웨덴도 잘 아시는 대로 동거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2003년도에 삼보법이라고 하는데 예, 동거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완전히 그 성 중립적입니다. 이성간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는 대로 동성 간에도 이렇게 이제 다 허용이 되고 차이가 없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재산 분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거법에 의하면 동거 관계가 해소할 때 경제적 약자인 동거인이 일방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산 분할을 규정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채를 공제한 동거 재산은 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한다든가 이러한 어떠한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등록 파트너십 제도를 두고 있는데 네. 1979년 이후에 동성 간의 동거 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차라든가 사회보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소득세, 세금 문제, 그다음에 이민 규정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상속세 이런 그 개별 분야에 모두 그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 의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네. 이게 그 법률혼과 거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네. 것부터 좀 우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지난해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을 살펴보면 4.7%. 그런데 이것도 크게 늘어난 거라고요. 네. 이 통계가 작성될 때 이제 1981년도부터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13년에 보면 그 2.1%가 됐어요. 2.1%. 그래가지고 계속 2018년까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014년에 2.0, 그다음 2015, 16, 17은 1.9, 그다음 2018년 2.2 이게 쭉 오다가 그나마 3점대가 넘어진 게 2022년이에요. 네. 재작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3.9로 됐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4.7.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데 아직 서구에 비하면 서유럽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식이 조금씩 네.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비혼 가정에 대한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작년에 한 3, 4월 달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보면 한 젊은 층들 25세 한 39세 남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남성은 거의 한 6% 가까이, 여성은 한 71% 가까이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이 사고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흔히 이제 비혼 가정이라고 하고 한부모 가정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젤로 문제가 혜택도 혜택이지만은 그것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이 아닌 가족이다. 그런 시각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한 사람의 양육자가 사실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미혼모 모자 이제 시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주 입소를 한다 해도 지금 이제 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비에 대해서도 작년에 월 20만 원 주다가 10,000원 올렸어요. 10,000원. 21만 원으로. 그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옛날에 이제 보증금 지원을 9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00만 원 올려가지고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시설이 있으면 얘들이 낙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시설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가고 싶은데도 이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점들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비정상적으로 가족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 그런 것들이 빨리 사회에서 우리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좀 자존감 있잖아요. 그것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비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과연 합계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것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비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학교 출산율이 과연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학교 출산율이라는 게 비혼 출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것들이 어때요?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보면 주택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주택이 되게 고가잖아요. 네. 그다음 양육 문제라든가 또 교육비, 과외비도 많이 들고 그런 세제 등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고, 정부에서도 2023년 이제 3월 28일에 이제 그 대통령 주재로 이제 저출산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게 관심을 표명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비혼 출산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동시에 모든 분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그 제도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의 측면에서 비혼 출산 제도도 좀 너무 우리나라 그 문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보지 말고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게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국회가 이제 또 바꿔지고 해서 이제 폐기됐습니다만은, 그런 어떠한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뭐 지금은 네. 결혼, 출산은커녕 연애도 하기 싫다, 이런 청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청년들이 네. 왜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지 좀 근본적인 물음에서 답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 현실적으로 그 예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일터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자리. 네. 일자리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보면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결혼하기가 거의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 1명 낳고 2명 날라가면 주택을 늘려가야 되는데 주택이 또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양육 문제라든가 또 우리나라 보면 요새 젊은이들은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사고가 이제 많이 바꿔져서 같이 가사도 분담하고 그런 거는 참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특히 이제 주택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 의식이 너무 치열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 치열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진짜 국민들이 머리 맞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저출생 실마리로 꼽히는 비혼 출산에 대해서 김병일 네. 전 강남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역사 드라마 속에 서당이 나오는 장면에선 보통 훈장 어른이 앞에 앉아서 글을 읽으면 학동들이 따라서 글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배우거나 익히는 것을 두고 글공부라고 하는데, 옛날 선비들은 글 공부하다가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찔러가며 잠을 쫓았다고도 하죠. 글 공부라는 것은 이 외에도 글의 속뜻은 익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공부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글자로 표현되는 것을 글이라고 한다면 음성으로 표현되는 것은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글 공부가 있다면 말 공부라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말 공부는 말을 배우거나 익히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공부는 글 공부와는 달리 실제로 공부와 관련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헛된 이야기만을 일삼는 것 또는 그 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실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질없이 빈말을 일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쓸데없는 말 공부만 하지 말고 너도 고민을 좀 해봐. 또 써먹지 못할 지식은 속이 텅 빈 말 공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수능일인 오늘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이 흐린데요. 서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수도권에는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모레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가 10에서 60mm, 경남과 전라 남북도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10도 안팎 높았고요. 한낮에도 서울 18도, 대전 대구 19도, 강릉 광주 20도, 부산 21도, 제주 23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일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본부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도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계 무효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변동성이 과도해질 경우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 속에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있을 텐데요. 올해도 곳곳에서 지각생이 있었다고요. 네, 올해도 역시나 아슬아슬한 친구들 많이 보였는데요. 입실 마감 시간인 8시 10분이 다가오자 서둘러 뛰어가는 수험생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여고 앞에선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는 경찰차를 타고 등장해 불이 나게 교문으로 전력 질주한 학생의 모습도 보였고요. 긴장한 탓에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신분증을 들고 오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금옥여고에선 한 학생이 여기 금옥여고인데 수험표를 보여달라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돼 황급히 몸을 돌리는 일도 있었고요. 여의도고에서는 경찰들의 신분증 전달 작전까지도 펼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돼 여의도고가 아닌 여의도여고로 신분증이 배달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하네요. 일부 고사장들은 입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혹시 모를 지각생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기도 했는데 덕분에 뒤늦게 도착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발걸음을 돌린 수험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수능하면 후배들의 응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용산고등학교 교문 앞에는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후배들의 힘찬 함성이 한껏 울려 퍼지기도 했는데요. 후배들도 부모님의 경로를 뒤로 한 채 한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고사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엔 재수생이 많이 몰렸죠. 이게 또 변수가 되겠어요. 네,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처음 맞이하는 수능이라 그런지 이번 수능에 21년 만에 가장 많은 재수생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네. 대학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수능 준비에 합류한 이른바 반수생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8,000명 늘어난 52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고3 재학생이 약 65%, 졸업생이 31%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수험생 대비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졸업생 수는 2004학년도 수능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이 대입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도 다양한데요. 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2년 연속 유지하되 N수생 변수를 고려해 변별력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수능에서는 재학생보다 준비 기간이 긴 N수생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올해 수능에서도 많은 졸업생, 수험생들이 뛰어들면서 난이도 조절에 공을 들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에도 이 난이도 예측이 쉽지 않은 게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출제도 했지만 올해 9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됐다고 하는데요. 6월 모의평가의 경우 영어 영역 1등급이 응시자의 1%대에 불과해 너무 어려웠던 반면에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영역에서 한두 문제만 틀리면 2등급으로 밀리면서 난도 널뛰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상위권 N수생을 가려내겠다는 출제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고3 재학생 입장에서는 이번 수능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수능 전후 대입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변수가 고려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무전공 선발 인원도 늘어나서 3만 8천 명 가까이 선발하고요. 정시 지원문을 넓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의 대학에서는 수험생들이 미적분이나 기하 대신 확률과 통계 또는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어서 수능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아침 시험장을 향하는 수험생들의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입 전략 살펴보고 하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녔더라면 대학 못 갔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새삼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 좋은 결과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감독관들이 시험장에 명찰을 달고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 이름표가 있던 자리에는 일련 번호가 표기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였죠. 자녀의 수능 부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이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학부모가 논란이 되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이름을 가렸다고 이 감독관의 고충이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수능 감독관 종사 업무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인권 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단 4%만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 답했습니다. 수능 감독 업무를 중고등학교 교사로 한정짓다 보니까 감독관 수가 적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시간을 감독 업무를 해야 한다는 불만이 특히 많이 보였는데요. 해당 설문조사에서 90%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능 감독 시수 배적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예민해진 수험생을 자극하지 않도록 향수는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향이 나는 화장품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옷이나 장신구, 신발 등도 착용해서는 안 될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나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 수당은 17만 원에 그친다고 하고요. 사전 교육을 위해 전날 예비 소집도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당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업무 자체도 고된데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는데요. 최근 5년간 수능 감독관과 관련해 총 5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중 3건을 국가와 감독관이 수험생 측에 각각 최대 7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두 시험 종소리와 관련된 소송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능 방송 업무를 담당했던 기억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공포와 불안감의 순간이라고 밝힌 사람도 있고요. 감독관 기피 현상도 심각한데 교사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감독 갈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다. 실수해서 고소당할까 봐 무섭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교사분들이 많아서 들었는데 네. 정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수능 감독하신 선생님들도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명 김밥 프랜차이즈 김간혜 회장이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건 이후에도 직원에게 계속된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김 회장은 서로 외부의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일자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최근 국내에 출시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만 환자가 아닌데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꼼수 처방을 받는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당초 위고비는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하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키나 몸무게를 허위로 기입하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의사와의 통화에서도 몇 달치를 원하냐는 질문만 받고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고비를 처방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도 안 걸린다고 하고요. 심지어 또 다른 비대면 진료 앱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처방 기준에 못 미쳐도 의사는 간단히 부작용을 설명하고 컨디션이 이상하면 사용을 중단하라고만 말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명을 보면 이 위고비는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한다고 해도 두통과 구토, 설사, 급성 췌장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저혈당과 망막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나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체질량 지수상 정상, 심지어 저체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마저도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후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비만 치료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는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남용 통로가 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지난해 6월부터 제한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 대응 차원에서 전면 허용된 상황입니다. 이 비대면 진료 앱 운영사들은 비만 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처방과 복약 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 오남용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예방해야 하는 환자에게 대면 진료를 통해서 식사 조절과 운동요법 등을 꾸준히 시도해보고 그래도 체중 감량이 안 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진료하지 않았던 환자에게 통화로만 짧게 물어본 뒤 처방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고요. 또 앞서 짚어본 것처럼 대면 진료에선 실제로 체질량 지수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가 이를 속여도 알 길이 없어 더 쉽게 오남용될 수 있다 입을 모읍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위고비를 비대면 진료 금지 항목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식약처도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글 등을 적발해 차단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위고비 온라인 판매 홍보 게시물 53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기적의 비만약이라는 타이틀에 쉽게 유혹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치료 목적을 위한 의약품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요즘 제주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요. 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최근까지 제주도 날씨는 꼭 초여름 같았는데요. 지난달까지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설 만큼 늦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귤나무들은 죄다 열매를 떨구고 언제든 해산물을 넉넉하게 내주던 제주 바다도 풍요로움을 잃었다고 합니다. 50년째 귤을 키워왔다는 농장 주인은 껍질이 터진 채 썩어 가지에 붙어있는 레드향을 연신 따내면서 올해 열과 피해가 가장 컸다 한숨을 내셨는데요. 80%는 열과 피해로 버려야 했고 상한 귤을 수거해 담은 20리터 들이통만 2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주 바다도 푸르른 겉모습과는 달리 이상 고온으로 해초류가 자취를 감춰 어획량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물질을 다녀온 해녀들은 바닷속이 휑하다면서 마치 육지와 다름없다 토로합니다. 해초가 사라져버리니까 해초를 먹고 자라는 뿔소라도 비쩍 마르거나 많이 죽어버려서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2년 전 내국인 관광객 최다 방문 기록을 새롭게 쓰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던 제주 경제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발길이 뚝 끊겨서 곳곳에는 임대 문의 문구를 내건 가게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비싼 물가 그리고 바가지 요금이 제일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신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 오키나와를 다녀왔다는 한 직장인은 5성급 호텔 디너 코스를 10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이 가격대 이 정도 음식을 제주에서는 찾기 어렵다 말하고요. 중국에서 고급 호텔에 묵으며 부자처럼 지내다 왔다는 한 시민도 이렇게나 썼는데도 제주에서 고심고심에 쓴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제주는 국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된다 말합니다. 여기에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관광객에게 덤터기를 씌운다는 불만에 불친절함까지 더해지면서 방문객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올해 여행 가격 대비 만족도, 그러니까 가심비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울상짓고 있습니다. 요즘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유사품도 많아졌다고요. 네, 최근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브랜드에서 출시한 한국 라면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포장지에는 한국어로 한국 라면이라고 적혀 있는 데다 광고 모델도 뉴진스라서 한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요. 라면뿐만 아니라 부산 닭날개, 강남치킨, 서울 바나나 우유, 제주 초콜릿 우유 등 한국 지명을 차용한 제품들을 현지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합니다. K푸드 인기 열풍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 니신 식품까지 삼양의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모방한 카피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적당한 수준이면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해프닝으로 끝나겠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들이 공들여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이른바 미투 상품으로 인해 흐려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처음 아기를 키워보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가장 당황하고 어려울 때를 꼽자면 바로 아기가 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특히 한밤중에 잘 달래지지도 않고 막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밤중에 우는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아기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배앓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해서 네. 이 배앓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배앓이와 함께 이야기하기 좋은 것이 또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아기가 자꾸 개워내는 것, 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앓이와 아기들이 자꾸 개워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초보 엄마 아빠를 당황하게 하는 신생아 배앓이와 구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처음 아기를 키워보면 그냥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해야 하다 막 당황하게 되잖아요. 일단 아기가 울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기가 울 때 초보 부모님이 막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럴 때 제가 드리는 팁은 아이를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는 건데요. 네.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라는 게 아니라 아이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아이 우는 거 한번 보는 거예요. 마치 손오공을 바라보는 삼장법사가 된 느낌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서울과 의사가 돼서 우는 아기들 매일 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초보일 때는 우는 아기들을 보면 마음에 막 흔들려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를 실제로 도와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아이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게 잘 알게 됐고, 이건 저희 아이가 어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육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이가 왜 울까 바라보면 아이가 우는 이유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흔한 원인은 이게 먹을 때가 된 건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소변이나 대변을 본 건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어서 심심하거나 엄마 아빠 품이 그리워서 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행여나 어디 아파서 울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 하나하나를 아이에게 막 매달려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막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면 더 어려우니까 나는 이 아이보다 몇 단계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되뇌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는 건 아기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이니까요. 그걸 바로 멈추려고 마음이 급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달래질 때 이때가 문제잖아요.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운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이 배앓이를 좀 의심해 봐야겠죠. 그렇죠. 어린 영아가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자지러지게 운다. 그런 경우에는 배앓이나 영아 산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후 4개월 미만의 아기가 갑자기 발작적으로 심하게 울고 보채기 시작해서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의학적으로는 영아 산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길게 울지는 않더라도 30분, 1시간 정도 우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배앓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배앓이나 영아 산통 모두 비슷한데요. 둘 다 아기들이 울 때 양쪽 다리를 배 쪽으로 웅크리면서 울거든요. 이건 배가 아프다는 뜻인데, 네. 배앓이든 영아 산통이든 아기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운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아 산통의 경우 대부분 신생아기를 막 벗어난 생후 1개월쯤 시작을 하는데, 생후 6주 미만의 영아 중에 25%, 전체 영아 중에 40%가 경험하는 아주 흔한 상태이고, 영아 산통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좀 더 짧게 우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걸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배앓이로 고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아 산통은 대부분 생후 3, 4개월이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날 문제다라는 희망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아이가 배앓이, 영아 산통으로 운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약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따로 먹여서 해결되는 약은 없는데요. 우리가 영아 산통과 배앓이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영아 산통이나 배앓이는 가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앓이 하는 애들이 울다가 보통 마지막에 방구를 뽕 끼고 이제 울음을 그치거든요. 네. 그래서 배에 가스가 차는 게 배에 아픈 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기들이 배에 가스 차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유를 할 때 공기를 많이 먹는 경우도 있고, 분유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 트림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배앓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가 배앓이나 영아 산통 때문에 우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배에 가스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따뜻한 손으로 아기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왜 아기 응가 나오게 도와주는 이렇게 무릎 이렇게 들어주는 네. 운동 있죠. 그렇게 해서 아기의 좀 장 운동을 도와주시는 것이 영아 산통을 빨리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아 산통을 예방하기 위해선 수유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요즘 배앓이 방지 젖병 많이들 쓰잖아요. 뭐 유산균 먹이기도 하고요. 이런 노력들도 효과가 있을까요? 배앓이 방지를 할 때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 중에 유산균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산균 관련된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 균종이 되게 많은데 어떤 균종을 얼만큼 먹여야 효과가 있다, 이게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연구를 하면. 그런데 유산균을 먹으면 효과는 있다라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유산균 어떤 종류를 어떻게 먹여야 도움이 됩니다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요즘 분유에 웬만한 유산균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이는 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또 제가 또 방송에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분유에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굳이 또 다른 유산균을 먹여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는 건 의학적으로는 추천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배앓이 방지 젖병 꼭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제품들이 결국 아이들이 수유하는 도중에 공기를 덜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유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꾸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건 어때요? 분유를 바꾸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분유 종류에 따라서 이 조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유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앓이가 생길 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먹던 분유를 갑자기 바꿔야 되는 건
하나의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이의 배앓이가 분유 문제가 아니었는데 괜히 분유를 바꿨다가 배앓이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분유를 바꾸시는 건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특히 저알레르기성 분유라든지 가수분해 분유처럼 특수 분유를 먹이시려고 한다면 이런 분유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분유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먹으라고 설계된 겁니다. 수유할 때 조심할 점 또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공기를 덜 먹게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울 때 먹이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요. 이건 너무 늦게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건데요. 아기들은 울 때 공기를 엄청 많이 삼키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수유를 하게 되면 그 위 속에 가득 찬 공기가 장으로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 잘 관찰해 보면 배고플 때 입을 오물거리거나 주변에 무언가 자꾸 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미리 캐치하셔서 미리 수유 준비를 했다가 너무 많이 울지 않을 때 수유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유 텀을 늘려갈 때는 아기 배고플 때 좀 울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최대한 안아서 달래주시거나 놀아주시면서 배고픔을 잠시 잊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유를 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일단 아기가 젖병 꼭지를 무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엄마 가슴에서 직접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이 배앓이가 더 적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유 수유할 때는 아기가 엄마 젖을 입안에 가득 물어요. 근데 젖병으로 수유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이가 젖병 꼭지 끝에만 물게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먹으면 아기가 그 수유반 공기반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분유보다 공기를 더 많이 먹게 되면서 가스가 많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젖병을 조금 세워서 젖병 꼭지 안에 공기가 없게 하셔야 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유 타놓은 거 아까우니까 바닥까지 싹싹 먹이시는데 그럼 결국 마지막에 공기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배불러서 거부할 때 뭐 억지로 먹으라고 주시면서 끝까지 먹이실 필요 없고 오히려 원래 먹는 양보다 살짝 넉넉하게 타셔서 아기가 먹고 싶어하는 만큼만 딱 먹이시고 나머지는 미련 갖지 말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어쩔 수 없이 먹으니까 또 중요한 게 트림을 시키는 건데 수유 후에 충분히 트림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안 그래도 공기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중간중간 수유를 중단하고 중간 트림도 충분히 시켜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아산통 자체가 위험한 질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이게 아기들이 크게 울 때 이게 정말 다른 질환 때문에 아파서 우는 거면은 우리가 그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 아기들이 한밤중에 또 많이 울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장중첩증입니다. 장중첩증은 우리 장이 파이프처럼 생기는데 그게 한쪽 끝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배가 엄청 많이 아파오는 질환이에요. 네. 이게 아기들한테 잘 생기는데 이걸 잘 풀어주지 않으면 장에 괴사가 올 수 있어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인데요. 장중첩증은 일반 배앓이와 다르게 혈변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울 때 영아산통이나 배앓이는 한 번에 쭉 긴 시간을 우는데 장중첩증은 한 20분 울었다가 그쳤다가 20분 울었다가 그쳤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울다 네. 그쳤다를 반복하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탈장인데요. 탈장은 이제 뭐 배꼽이나 사타구니 쪽으로 장이 쏙 나오는 걸 말하는데 이게 배 안쪽이나 복강을 감싸는 근육이 미숙한 아기들한테 흔히 발견이 됩니다. 근데 탈장이 있더라도 장이 툭 튀어나왔다가 눌러서 잘 들어가면 괜찮은데 눌러도 잘 들어가지가 않거나 아이가 너무 아파하면서 울고 탈장이 있는 쪽의 피부 색깔이 변하면 얼른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배꼽 탈장이 있다면 배꼽이 튀어나올 거고요. 서해부 탈장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아이는 고환 한쪽이 크게 부푸는 모습을 보이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앞쪽 골반뼈 있는 쪽에 물렁한 풍선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많이 울 때는 이런 거 한 번쯤 관찰해 보시는 게 좋고요. 탈장과 장중첩증은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검사와 치료가 되는 병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119에 문의해서 치료 가능한 병원을 미리 알아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모유 분유를 먹이다 보면 아이가 개워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아이가 계속 개워내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생후 12개월 이전에 돌 이전의 아이들이 자주 개워내는 것은 사실 대부분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른들은 식도와 위가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이 위와 식도가 수직으로 꺾이는 모양인데 아기들은 위하고 식도가 일자 모양이거든요. 거기다가 위와 식도 사이에 역류를 막아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관략근 기능이 아기들은 약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잘 위로 입으로 잘 나옵니다. 그렇게 잘 네. 개워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개워내거나 아이가 자주 개워내는데 체중이 잘 늘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개워낼 때 힘들어하거나 분수토를 막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변 색깔이 새까맣거나 빨간 혈변을 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해도 아이가 계속 토하면 옷도 갈아줘야 하고 사실 불편하잖아요. 이 구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토를 많이 하는 경우도 결국은 공기를 많이 먹고 좀 과식을 해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앓이랑 오늘 개워내는 걸 같이 묶어서 주제를 준비했는데 결국 배앓이 예방법과 너무 개워내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일단 뭐 공기를 많이 먹지 않게 하는 거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뭐 젖변꽁치 각도를 주의해야 되고 중간 트름 잘 시키고 수유 후에도 30분 이상 트림 시켜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림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좋고 그리고 아기가 먹기 싫어하는데 이번에 탄 거 이거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정해놓고 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먹이시면 아기한테 과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아기 눕힐 때 역류 방지한다는 제품들이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맹신하시기보다는 수유를 올바르게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초보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초보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문제인 배앓이와 아기가 토하는 문제, 이 문제들이 결국은 대부분은 아기한테 별 이상을 주지 않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수유하는 것으로 예방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해결하려고 괜한 돈 많이 쓰시지 마시고 수유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00일에 관련돼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주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 이후로 100일의 사망자 집계를 한 이후로 처음 100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게 생후 1개월 된 아기입니다. 생후 1개월 된 아기들은 이렇게 어린 아기들일수록 100일에로 치명적인 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성인이나 큰 소아 같은 경우는 감기처럼만 가볍게 올 수 있는데 이게 신생아들한테 옮겨가면 사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생아들의 100일에로 인한 사망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임신부가 임신할 때마다 100일에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게 태아에게 전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100일에로 인한 영아의 사망을 90% 이상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고 네. 또한 아기를 만나는 가족들, 아기 돌보는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아기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100일의 접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앓이로 불리는 영아 산통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Warm is better than hot. 설렘이 아닌 편안함에 떨림이 아닌 반가움에 아쉬워할 필요 있나요? 새롬이 아닌 익숙함에 새롬이 아닌 소중함에 아쉬워할 필요 있나요? 난 이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내가 타는 그런 거 말고 생각만 해도 이런 웃음을 짓고 싶어요. 남들이 그런 거 말고 편안함보다 뜨거움보다 따뜻한 사랑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 단어 손잡고 걷고 싶은 산책 같은 사랑.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같은 사람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6871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 20일 태어난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들이 새벽 3시만 되면 깨서 울어요. 배앓이일지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한 생후 한 6개월쯤 됐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배앓이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른 원인 때문에 운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기들이 밤에 우는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쌍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재우실 거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가 깨면 같이 또 깨서 울 겁니다. 그래서 그쵸. 다른 아기들보다 울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높다라고 그쵸.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정확한 원인을 제가 이렇게 글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기들이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인지가 발달하면서 밤에 엄마를 찾으면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어디가 아픈 게 아닌 것 같다. 쫙 둘러봤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 잘 겁니다. 네. 정말인가요, 교수님? 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잘 자나요? 그럼요. 네. 저희 아이는 한 2돌까지도 이렇게 막 새벽에 깨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3돌 지났는데 요즘 갑자기 2, 3시에 깨가지고 깨서 웁니까? 네. 어떡해요. 6871님 죄송합니다. 네. 다르실 거예요. 이 쌍둥이들은 네. 아마 효도할 겁니다. 잘 잘 거예요. 9987님 손주가 쌍둥이 미숙아로 태어났는데요. 우유를 먹이면 자주 토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돌아서서 우유를 새롭게 타서 다시 먹이더라고요. 토한 이후에 다시 먹이는 것 괜찮나요? 하셨어요. 아기들이 개워내고 나서 배고파하면은 다시 먹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으로 개워내는 양은 이게 아기들이 쫙 흘려보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네. 실제로 그 양을 측정을 해보면 별로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액도 섞여 있고 침도 섞여 있어서 실제로 분유를 토하는 양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배고파할 때는 먹이는 게 맞지만 대부분은 배고파하지 않기 때문에 더 먹일 필요는 없고, 그런데 아기들이 배가 고파질 정도로 계속 토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숙아로 출생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병원에 신생아과에 가서 한번 진료를 볼 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2작품 갖고 왔습니다. 이제 책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 2개를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어린이 문학 쪽에서 많이 알려진 작품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성인 문학은 아닌데 그래도 어른들이 좀 보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상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예. 아니 그렇게 걱정하시면 하실수록 저희가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어른들에게 어울릴 법한 작품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 중에 몽상가들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청취하시는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동명의 소설 길버트 아데어의 소설 몽상가들이라는 작품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달라요. 근데 뮤지컬 제목은 홀리 이노센트라는 그런 뮤지컬 작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영화 몽상가들은 좀 파격적인 소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작품이 뮤지컬로 만들어진 거네요. 네, 영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뮤지컬도 아마 라이선스 작품이다, 외국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국내 창작진이 개발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고 영화가 아니라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서 영화랑은 좀 결말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서 또 공연을 가끔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혹시 영화 보셨던 분들은 요거 공연도 보시면은 좀 호기심이 생길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보지 않았어서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작품 저도 보고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소감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작품 프랑스가 배경이거든요. 저도 이 작품 보면서 이제 여기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그 개회식 때 그 오프닝 그 쇼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 공연 공부하니까 더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네.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 의지, 혁명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좀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의지와 혁명이라니까 어떤 네. 작품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예, 요거 줄거리 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에 있었던 영화와 예술에 대한 혁명, 그 1968년에 있었던 68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 등장인물이 4명 나오는데 주요 인물이 이제 3명이거든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남매가 있어요. 이 남매 이름이 테오랑 이사벨인데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영화를 사랑하냐면 왜 영화 덕후들이 하는 이야기들처럼 평상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영화의 대사들을 막 인용해서 그렇게 노는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썸 타는 어떤 남녀가 있다고 하면 라면 먹고 갈래요? 그러면서 영화 봄날은 간다.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 표현 방식들이 공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하튼 영화에 푹 빠져 있는 남매가 있는데 이 남매가 영화관에 갈 때마다 그것도 이제 그 예술 영화나 영화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화를 보러 갈 때마다 계속 영화관에서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인물한테 이 남매가 말을 걸 기회가 생겨요. 자, 이제 그 말을 걸게 되는 그 사람은 매튜라는 미국인인데 네. 이 매튜라는 미국인 역시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하튼 이제 그 남매가 이제 그 매튜한테 말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매튜가 이제 쑥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이제 영화 얘기가 막 잘 통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막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떤 대사 얘기하면 이 영화 딱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쿵짝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셋이 영화의 제목 갖다가 뭐 퀴즈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아주 금세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튜가 이 남매의 집으로 초대가 돼요. 그런데 초대돼서 가서 보니까 이 남매 사이가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남매랑은 좀 상상하기 힘든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걸 매튜가 알게 되죠. 이제 어떻게 다른지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KBS 라디오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해 주시면 스포일러가 되는 거예요? 스포일러는 아닌데 네. 파격적이에요. 네. 파격. 지금 진행자님이 느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하튼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되니까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줄거리는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줄거리를 계속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남매한테 매튜라는 그 미국인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들 사이에 이 남매 사이에 함께 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 3명이 그들만의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이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68 혁명인데 어떤 거냐면 프랑스 정부의 결정 때문에 영화관이 폐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 영화를 좋아하는 굉장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 맞춰서 영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 막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테오와 이사벨 남매 그리고 매튜는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시위에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어린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렇게까지 하진 못해요. 매튜는 이제 미국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테오와 이사벨 이 남매 특히 테오는 시위 현장에 나서야 된다고 친구들이랑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시위 현장에 나가지 않게 되는데 이 모습이 그 공연 중간에 나오는데 항상 본인들이 비겁하다고 욕했던 그들의 부모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모님이랑 그렇게 썩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3명은 이런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계속해요. 이러면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이 3명은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3명만 있었던 공간 이 유리를 이 시위대가 던진 돌이 딱 깨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 여기서 이 남매 그리고 미국인 매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위에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요건 공연장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네. 밀당하는 거 아니고 정말 저희가 공연장에서 봐야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제 역할이 그겁니다. 네. 예.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해서 여러분 공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려 드릴게요. 이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 제 생각보다 제가 그 공연 내용 스포일러까지 포함해서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원작도 있고 원작 책도 있고 영화도 있으니까 내용 궁금하시면 참고하셔도 되는데, 공연이랑 영화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좀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네. 기대도 되는 부분이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걱정은 뭐 때문에 걱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영화, 아까 제가 파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영화 몽상가들은 파격적인 영화로도 좀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서 공연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 부분이 이제 기대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무대화시키면서 그런 장면에 포커싱을 둔 게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아직은 어린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한테 의지했는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둔 작품이어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느낌은 그걸 완전히 삭제한 것도 아니어서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보는데 불편함도 없었기 때문에 좀 잘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관이 소재인데 무대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무대를 영화관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 천에 흑백 영화를 계속 투영을 해요. 그 흑백 영화가 계속 보이는 상태에서 뮤지컬 배우가 이 영화 필름과 겹쳐져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서 연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묘하고 예술 같아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을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몽글몽글한 느낌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묘한 매력이 있는 작품일 것 예. 같은데요. 혹시 노래도 준비해 오셨어요? 예,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 뮤지컬 홀리 이노센트에서 이 아까 영화를 사랑한다는 그 남매가 이 미국인 매튜를 만나서 파리에 대해서 막 노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찬양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파리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다 이런 느낌의 노래인데, 파리의 거리라는 노래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는 샹젤리제 거리, 그 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매혹적인 숏컷의 패트리샤, 신과 화가 예술가들의 봉수파이, 누구나 마법에 걸리는 도시, 사랑에 빠지는 도시 파리.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 아름다운 둘만의 사랑, 속삭이던 곳, 영원히 남을 그 순간. Saint-Germain-des-Prés, Montparnasse, Cartier-Latin, 파리의 풍경, 사랑하는 황홀해지는 파리의 거리, 누구나 마법에 걸리는 도시
네, 뮤지컬 홀리 이너센트 가운데 파리의 거리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뮤지컬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홀리 이노센트가 그래도 제가 어른들 원작이라고 그랬나요? 여튼 그렇게 소개했던 작품이라면 완전히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번 작품은 어린이 문학을 가지고 만든 그렇지만 제가 공연 봤을 땐 어른들이 반드시 봐야만 하는 그런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긴긴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코뿔소와 펭귄이 나오는 그 긴긴 밤이요. 네, 그 아마 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아실 텐데 루리 작가의 긴긴 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에서 대상 수상한 작품이고요. 2021년에 예스24의 올해의 책, 2021년 교보문고의 올해의 책, 그리고 2021년 독일 뮌헨 아동 도서관에서 화이트 레이븐서에 선정된 도서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뭐 제가 정확히 그 체감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은 누적 판매 50만 부를 넘긴 네. 네, 이런 책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책 긴긴 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모르시는 분들은 제 줄거리 들으셔도 좋지만 간단하게 사서 보시면 책이 사파랑 너무 이뻐요. 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노든이라는 흰 바위 코뿔소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이 노든은 아프리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란 코뿔소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어 나가는 코뿔소인데 뭐 주변에 친구를 잃기도 하고 본인이 다치기도 하고 이 코뿔소의 뿔이 잘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는 그런 코뿔소인데 이 코뿔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 여러분들 그 남극에 있는 펭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프리카 펭귄이라고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되게 굉장히 귀여운 펭귄이에요. 이 뮤지컬 작품에서는 공연 오프닝 하자마자 이 펭귄이 공연의 시작을 여는데 사실 그 책은 내용은 펭귄은 처음에 알로 등장을 해요. 이제 알인데 얼룩이 있는 알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알인데 이 알을 윈보와 치쿠라는 다른 그 수컷 펭귄들에 의해서 품어지게 돼요. 버려진 알이니까. 그러다가 인간들이 벌인 전쟁 때문에 이 치쿠와 윈보 중에 윈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치쿠 혼자서 이 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명적으로 이 펭귄 치쿠, 이 알을 품고 있는 펭귄 치쿠와 아까 말씀드렸던 코뿔소 노든이 만나요. 그런 뒤에 또 치쿠가 또 안타깝게 그들 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 노든 품에서 이 알에서 깨어난 아프리카 펭귄 이 둘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그 굉장히 작은 펭귄과 나이가 들고 몸이 성하지 않은 코뿔소 노든 이렇게 둘만 남게 되고 이들이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펭귄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다를 향해서 걷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이 작품 하는 배우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코뿔소와 펭귄의 로드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뭔가 귀여운 듯도 하지만 또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이 드는 작품 같네요. 예, 그 아동문학상에서 상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의 어른들이 읽고 또 그리고 공연도 봐야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사람마다 공연 보고 각자 느끼는 점이 다를 텐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작품 보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간이 제일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이 나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저 공연에 나오는 코뿔소 같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목이 긴긴 밤인데 이제 극중 그 코뿔소 노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를 향해서 이 어린 펭귄 때문에 걸어가요. 그러면서 엄청난 공포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참을 수 없는 시련이 막 다가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긴긴 밤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긴긴 밤을 끝내 이겨내면서 펭귄을 지키거든요. 어쩌면은 이 작품은 지금 이제 긴긴 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더 이렇게 좀 외쳐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공연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 대표님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 F예요. 이거
안 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연. 네. 저기 이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이랑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갖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배우들도 이 작품에 너무 큰 감동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봤었던 책을 읽었었던 대본을 읽었었던 연습을 했었던 장면을 얘기하면서 그 감정이 저한테 막 느껴질 정도로 막 한껏 여기 푹 빠져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연하고 나면 눈물이 너무 나서 그 눈이 부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어떤 씬에서만 잠깐 울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하염없이 울어갖고 그때 저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눈물이 부어서 붓기가 다 안 빠진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런 작품은 MD 그 이제 그 상품으로 굿즈로 손수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손수건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너무 슬프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돼요? 슬픈데. 그래서 슬픈데 이거 치트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너무 이뻐 보이는 동물이 안타까운 상황이 돼요. 이거 어떻게 안 옵니까? 근데 공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알을 품고 있는 이 수컷 펭귄들의 모습도 굉장히 귀엽고 이 주인공 어린 펭귄이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그 누구를 협박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거든요. 이게 너무 또 귀여워요. 근데 이렇게 너무 귀여우면 더 슬퍼요. 그냥 슬퍼요. 예. 네. 슬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지 저희가 가서 느껴보도록 하죠. 안구 건조증 가서 보십시오. 예, 눈물 알겠습니다. 납니다. 예.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